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아르헨티나발 이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신흥국과 몇몇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경제 위기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위기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IMF에 국제통화기금에 과거 한국처럼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순식간에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흡수를 하니까 신흥국의 외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속에서 6월 위기설이 퍼지는 와중에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부 부채가 적고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만큼 아르헨티나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금 우려 또한 크게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의 연준이 지금 올해만 해도 서너 차례 금리를 올려갈 때 한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IMF에 요청한 돈이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가 좀 안 되는 돈인데요. 왜 이걸 구제금융을 요청했냐? 돈이 하도 외국인 투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겠죠. 이 속에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독자적으로 이걸 막는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450억 달러라 해서 한국의 1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는데 급속하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올해만 해도 10%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지금 이렇게 낳았는데,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브라질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 좀 잘 나가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흔히 이 통화 정책으로는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 시중의 화폐량을 줄여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일이 많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란과 중동의 위기가 세계 유가를 더욱더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크죠. 베네수엘라도 지금 엉망이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신속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니 세계에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찍어내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신흥국의 수익률이 좋은 금융시장으로 투자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미국으로 급속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속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가 지금 우려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도 신흥국 영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이 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끄떡없다 하면서도 한국에도 지금 금감원과 은행권이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딴 데 쓰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그 점검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쓰지 못하도록 점검을 하고 그걸 갖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개인 사업자의 지금 부채가 300조가 이렇게 육박하는 단계에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심각함을 좀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러한 핵 파기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수출이
하락하고 물가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가시화되고, 그래서 6월 달이 지금 다음 달이 위기일 거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잘 넘어가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한국처럼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이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되죠. 왜? 유가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결국은 수입을 할 때도 수입 비용을 높이고 또 수출도 줄어들게 하면서 결국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물가 상승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믿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느냐? 외환 보유고가 4천억 정도고 환율이 우리는 한 7, 80원 수준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내관이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이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쇄적으로 은행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기식 후임으로 금감원장이 된 윤석현 전 서울대 개공 교수가요, 2016년 4월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세미나에 참가를 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질의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부터 1년 안에 2016년 4월입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올해 말까지 그리 높지 않다. 그럭저럭 버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올해를 넘기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뒤에 2, 3년을 놓고 보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가계부채 내관이 터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부채를 갚느라 부담스러워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 소비를 못하니까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장사는 더 안 돼서 빚을 내어서 빚을 갚고 부채는 자꾸 쌓여간다. 부채가 느니까 경제 자산은 시들시들해지고 수출은 떨어지고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1년 안에는 아니지만은 3년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를 언급했대요. 양심 있는 학자라면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하고는 별도로 우리나라 가정의 41.5%가 가계 경제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허약 및 위급 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계가 우량 양호하다고 평가된 가계는 43.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40% 초반대에 한 가계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계는 그래도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에서요. 그래서 30, 40대 가구주의 경우 가계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꾸준한 지출이 이루어져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가 절반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이 작년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2,0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 중에서 우량 가계로 분류된 51.2% 중에 풍요하다라고 하는 가계는 2.7%밖에 안 되고
8.5%는 현재는 그럭저럭 끌어가지지만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언제든 이 적자 가구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가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의 이 재무 상태가 매우 이렇게 위급한데, 그런데 노후의 준비에 대한 인식은 낮고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7% 빼놓고는 양호한 가계나 위급한 가계나 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41%가 넘는 위급한 가계에서 곧바로 문제가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하나의 위기가 와서 이 가계의 지출 구조가 금리 인상으로 조금만 바뀌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가계들이 많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앞으로 문정권의 내관이 될 것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건강원장 말대로라면 올해나 내년에 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조양호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수사를 하고 부인이 출금됐습니다. 상속세 500억 탈루 고발이 접수됐다고 과태료까지만 합치면 1000억에 이를 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민노총이 지금 이 대한항공 노조나 이런 노조가 다 민노총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이야기하고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LG 구본무 회장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한간에 난무한데, LG 오너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 탈세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이 지금 어제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데요. 자, LG는 지금 2세에서 3세로 지금 승계 문제가 아직도 매듭이 되지 않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전방위로 삼성 계열사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조사를 당하고 있지요. 자, 삼성만 그렇습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어 있고 지금 롯데 내부에 집안 싸움까지 더해서요. 롯데그룹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지금 대충 봐도 삼성, 롯데, LG, 한진 지금 기업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또 다른 어떤 대기업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북 정상회담회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 시점에서 적폐청산이 일정하게 완료된 시점에서 정권이 지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건 탈세니 이런 비리 규명을 하고 있어요. 비리 규명은 좋습니다. 저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왜 이게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다 터져 나오고 있냐는 거죠. 지금 10대 재벌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남은 대기업들도 지금 멀쩡할 거라고 봅니까? SK하고 하나그룹 빼놓고는 전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왜 이럴까요? 정부에서 앞으로 대기업에게 뭔가 요구할 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뭔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에 뭐 해주겠다고 한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 그걸 전부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북한에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정권은 현대를 앞세워서 지금 금강산 부분을 떠맡기다시피 했지요. 그러다가 어찌 됐습니까? 지금 뭐 한 8년이 되도록 집 서도배가 있잖아요. 그거 다 몰수당했죠. 자,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그 개성공단을 가지고 했죠. 자, 이번에 북한하고의 뭘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북 합의가 잘 되어 간다 전제할 때 북한과 신경제 뭐를 이끌 때 대기업들이 전부 발 뻗고 나서서 정권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다 어쩐다 하면서 전부 움츠리고 있으니까 이자들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대북 사업에 대기업을 내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을 한꺼번에 조지느냐. 자, 차례차례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한꺼번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전방위로 주요 계열사들을 다 조지고 있습니다. 풀어줘 놓고 왜 이러느냐. 풀어줄 때 조건하고 지금 조건이 또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문 정권이 대기업들을 이렇게 조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도 지금 이 2세로 승계되어야 되는 과정에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LG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1, 2, 3등이 지금 아버지 대에서 자식대로 경영이 승계되어야 될 타이밍에 맞물려 있는데 그때 대기업들이 상속세니 뭐니부터 가장 취약한 상황이죠. 이때를 맞추어서 전방위 공격이 지금 권력에 의해서 기업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대북 문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